문열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덕분에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주 만에 뵙는데요. 네네. 그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많이 늘어난 거죠. 예. 뭐 증권사 직원들은 전수 검사까지 했다던데 뭐 이상들 없었습니까? 네, 저희 회사도 다 했고 예. 저희 회사는 이제 다행히 다 음성 네. 판정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직 그 주변에도 막 확진자가 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재택근무하는 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예, 그게 좀 지난번하고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예. 백신은 접종 받으셨나요? 아니 저는 아직 저도 하고 싶은데 차례가 안 오네요. 근데 40대가 늦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뉴스 보니까 뭐 9월 달부터는 이제 그 50대 이하 네. 이제 40대부터 18세까지는 접종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9월에는 좀 맞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접종들 뭐 빨리빨리 맞아가지고 코로나 상황이 좀 어서 네, 진정이 맞습니다.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야 시장도 좀 살아나겠죠. 네. 이번 주 증시 보면은 뭐 썩 좋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한번 총평을 해보고 시작하시죠. 사실 뭐 이번 주 많은 분들이 되게 피곤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시가 이제 그 물론 증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급락한 건 아니었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중국 이슈가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이제 예. 돌발 변수였죠. 이건 갑자기 그렇죠.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갑자기 사교육 단속을 했는데 뭐 물론 이제 중국이 정치적인 입장이 있다 보니까 뭐 규제를 강화하겠다. 특히 예전에 플랫폼 기업들 단속을 했잖아요. 예. 막 그 알리바바. 네, 알리바바도 있고 또 디지추싱도 뭐 미국 상장하는 것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상장을 했을 때 관련된 뭐 데이터들을 이제 아마 미국 증권거래소 쪽에 이제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좀 불편해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상장 이슈가 좀 논란이 돼가지고 중국 정부가 뭐 단속한다. 그래서 뭐 플랫폼 기업들이 주가가 한번 난리가 났었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갑자기 이제 사교육은 사실상 이게 제 정책을 보니까 완전 뭐 금지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냥 나와버리더라고요. 너무 강력한데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모든 산업 다 규제하는 거 아닐까? 이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에도 이거 타격받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게 번져가지고 증시가 아주 그냥 장중에 한 번씩 휘청이는 예. 모습 나오고 원달러 환율도 막 1150원 넘어가고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증시가 좀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게 또 이제 금요일 들어서는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또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나 봐요. 아. 예, 그래서 아마존이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막 7% 급락을 하고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급락을 하면서 한국 시장이 금요일까지도 좀 하락 압력을 받는 그런 흐름으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특징은 뭐가 있었냐면 실적이 좋아도 빠져요. 우리나라도.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SK하이닉스 좋았잖아요. OCI도 10년 만에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가 5% 급락했습니다. 그날.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우려되는 게 피크아웃 논란. 아. 이게 지금 계속 주식시장을 압박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분들이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하신 것 같아요. 좋아서 샀는데 예. 주가 역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주 내내 좀 시장을 압박을 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FOMC가 상당히 큰 변수였는데 뭐 강한 고용과는 거리가 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런 말을 하면서 좀 진정이 된 것 같고 거기다가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6.5% 이게 이제 시장 기대치보다는 낮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그렇게 하면서 테이퍼링이 뭐 당장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하면서 테이퍼링 이슈 요거는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순탄하게 넘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원래는 이 FMC가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이슈인데 중국 때문에 그냥 사실 묻혀버렸어요. 약간 이슈가 예. 강도가 완전히 떨어져 버려가지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던 그대로 역시 파월 의장은 바뀐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었고 그냥 그러니까 FMC를 했을 때는 증시가 흔들렸어요. 미국도. 예. 이거 진짜 이제 긴축으로 가나 보다 약간 그 생각을 했는데 끝나고 바로 기자회견 할 때 달래줬죠. 예. 아직 멀었어. 걱정하지 마. 이러다 보니까 역시 또 안도하면서 미국이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결국 부양책은 계속 유지하고 네. 그대로였고 테이퍼링 아직 언제 할지 정해진 건 없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늦는다. 네. 아직 그 금리 인상까지 우리가 생각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좀 비둘기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뭐 그 전부터도 꾸준히 했던 얘기예요. 예. 반복을 했지만
기조적으로는 계속 지금의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게 파열 연준장은 바뀐 게 없구나. 예, 그래서 시장 오히려 안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의 의도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젠간 테이퍼링 무조건 합니다. 그건 뭐 안 할 수는 없어요. 그걸 근데 불편하지 마시고 돈을 풀었던 걸 줄이는 거는 경제가 그만큼 좋아지니까 정상화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장을 여전히 그래도 이번에 연준 의장의 발언이나 이런 거 보면서 좋게 봤던 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금리 인상은 아직 멀었구나. 네. 금리 인상이 빠르면 이게 사람들의 심리가 되게 불편해질 수밖에 좀 급해지고 예. 근데 그거는 2023년도 가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 FOMC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네.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중국발 규제 이슈 이게 이제 글로벌 증시에 부담이 됐는데요. 네. 사실 뭐 중국 내부 일이고 또 우리 국내 기업하고 뭐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데 우리 증시에는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 왜 그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중국은 사실은 이제 약간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 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IPO를 해가지고 그 중국 기업들의 아니 중국 이제 인민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중국 인민이라고 하니까 중국 사람들의 그 데이터가 자꾸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네.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 갈등 관계는. 예. 근데 그런 중요한 데이터들이 미국에 상장을 하게 되면 그런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중국이 함부로 IPO 하지 마라. 예. 미국에. 이런 좀 경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본보기로 그냥 때린 것 같아요. 플랫폼 기업.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결국 빅테크 기업들이 좀 너무 커지잖아요. 중국에서도. 예. 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 커지니까 중국 정부가 아마 컨트롤하기가 좀 힘든 거 아니었나. 자기네 또 어떻게 보면은 그때 마인 회장도 발언도 약간 도발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용납을 못 하겠다 이거죠. 더 커지기 전에. 예. 일단 눌러주자.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중국 정부의 어떤 의도겠죠. 정치적인.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한국과 결부짓기가 좀 어려운 게 지금 규제하는 기업들은 다 내수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알리바바가 우리나라에서 뭐 할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알리바바에 뭐 납품하는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좀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제한적인데 다만 옆 나라 중국 증시가 그것 때문에 폭락을 하니까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또 사교육 문제도 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사교육은 아마 그런 걸로 좀 보이더라고요. 기사도 한번 찾아보니까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데 아니 이거 애를 낳아야 되는데 네. 그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숙제 때문에 엄마들이 또 맞아요. 뭐 힘들다. 예. 못 넣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럴 거면 사교육 그냥 아예 다 척결해버리자. 예. 이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교육 업체들이 그냥 문매를 맞았는데 역시 이 부분도 그냥 이건 제도의 문제지 우리 한국 경제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슈고 또 중국만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근데 중국 당국에서 어쨌든 다행히 진화를 했습니다. 뭐냐면 플랫폼과 사교육에 대한 규제 이슈는 네. 여기에 국한된 문제지 절대 확대해서 가지 말고 중국은 여전히 개방하고 또 IPO에 대해서도 여전히 뭐 그러니까 관대하게 네. 허용하겠다. 이런 식의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이슈는 저는 어느 정도 좀 정점은 지나갔다. 네. 다만 이런 중국의 이슈가 외국인 투자들을 자극할 수는 있잖아요. 예. 좀 불편하니까. 그래서 돈이 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그런 부담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다만 경제에 미치는 펀더멘털 영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번 중국 사태는 너무 여러분들이 그냥 확대해서 가실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불안한 느낌 중에 하나가 이제 코스피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12조 이렇게까지 빠졌는데 1월 달 같은 경우는 40조가 넘기도 하고 뭐 최고 44조까지 간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좀 증시가 좀 뭐랄까 힘이 좀 약해지는 신호인가요? 좀 궁금한데요. 지금 증시 보시면 1월 달엔 정말 너무 역동적이었는데 네. 지수보는 그때보다 사실 높거든요. 높은 건 사실인데 많은 분들이 되게 좀 답답해 하세요. 예. 그러니까 주도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수급이 딱 붙어서 어떤 몇 개 업종이 시장을 이끌면서 확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증시는 그때보다는 높지만 조금 오른 수준밖에 안 되는 거고 계속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네. 진폭이 좀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어떤 특정 섹터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게릴라전 같은 거죠. 일부 그러니까 수급이 어떤 섹터에
그 재료가 있으면 그쪽으로 잠깐 갔다가 끝나고 또 다른 곳 찾아서 잠깐 갔다 끝나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 중에 대형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 지금 힘들어하고 왜냐하면 돈이 들어와서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어쨌든 증시가 한 단계 더 레벨업 하려면 반드시 거래대금 늘긴 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거래대금 감소 가지고는 증시가 레벨업 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역동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게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숨고르기 양상이잖아요. 1월 이후로 보면 삼성전자도 보시면 이 숨고르기 양상에서 또 너무 거래가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 거래가 너무 터지면 고점에서 그러니까 주가는 크게 못 가는데 거래량만 터지면 누군가는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올라가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거래대금 감소가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6, 7개월 정도의 기간 조정으로만 우리가 딱 본다라면은 그냥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게 오히려 좋은 거거든요. 매물 소화를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결국 저는 후행적으로 시장이 한 단계 또 뭔가 모멘텀이 생겨서 뭐 삼성이나 현대차가 레벨업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또 거래대금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저는 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좀 지금 이 우리나라 이런 거래대금도 좀 약간 감소하는 것도 뭐 물론 있겠지만 다른 부분보다 한국이 이렇게 좀 지수 자체가 좀 부진한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그거 같아요. 피크아웃 논란. 하반기. 하반기를 확신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일부 기업들이 지금이 정점이다. 삼성전자도 그 좋은 실적 내고 삼성전자는 3분기도 좋고 4분기도 좋대요. 근데 안 믿어요. 잘 믿지 않고 내년에 꺾인다. 이 논리가 자꾸 지배를 해요. 어쨌든 저는 뭐 시장에 대해서는 나쁘게 보는 건 아니지만 이런 간극을 해소하는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시장은 거래대금 감소와 맞물려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방금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삼성전자도 뭐 반도체들 전부 다 2분기 실적 좋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다른 경기주들도 보면은 뭐 금융, 건설, 철강 뭐 다들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가는 안 좋은 건 이게 뭐 3분기 또는 내년에 어떤 전망이 안 좋았어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도대체 얼마나 좋아야 지금 주가가 좀 살아날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이제 주요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그래도 이 전체적으로 보면 유동성이 제일 좋은 곳은 개인 투자잖아요. 개인들은 계속 사요. 그렇죠.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저가 매수를 하는데 외국인들은 어차피 지금 우리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은 별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비중을 줄이고 그럼 중간에서 기관 투자가 좀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기관들은 아시겠지만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연기금 같은 경우야 장기 투자하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은 그렇게 장기 투자를 많이 하질 않아요. 사실상 단기 모멘텀 플레이 많이 해요. 뭐냐 자금은 한정돼 있어요. 펀드 매니저들은 성과를 보여줘야 돼요. 지금 당장 지금 좋더라도 이거 좀 불확실한데 몇 달 후에 이거 실적 꺾일 것 같은데 이런 기업보다는 앞으로 당장 좋아지는 게 지금 눈으로 보이는 기업들 있죠. 그쪽으로 들어가요 그냥. 빨리빨리. 오히려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실적 좋아도 피크아웃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무너져버리고요. 그 물량이 쏟아지니까. 반대로 앞으로 좋아지는 아니면 지금 좋았는데 더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특히 포스코가 대표적입니다. 실적 발표하고 더 올라가 버렸어요.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는데도 3분기 더 좋을 것 같네? 이러니까 그냥 오히려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간 흐름이 나왔는데 결국 기관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이제 집단입니다. 근데 개인들이 다행히 그런 기업들을 저가에 받고는 있는데 개인들의 특징도 뭐냐면은 올릴 생각은 없어요. 그걸 사가지고 주가를 올리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받아주는 거죠, 밑에서. 그래서 하방 경직성은 확보되는데 올릴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레벨업 하려면 결국 외국인이 됐건 기관들이 이 선도 이 세력들이 자신 있게 삼성전자든 현대차를 어쨌든 공격적으로 매수해서 한 단계 레벨업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이 우려감에 대한 해소가 언제 풀리느냐 이건데 이거는 아직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을 정도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가 지금 메모리 내년에 꺾인다. M&A, 파운드리 이 세 개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해소된 건 전혀 없거든요. 주가에 반영은 됐지만. 그래서 해소되려면 적어도 한두 달 정도의
어떤 시간은 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극단적으로 되게 다 안 좋게 봐요. 근데 그 안 좋은 게 생각보다는 좀, 그 의견들이 조금,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은 아닌 것 같다. 네. 이게 일치하잖아요. 그럼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한 현상일 수도 있지만 지금 그거를 좀 기다리는 구간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삼성전자 좀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좀 지금 상황은 좀 그걸 기다리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들 보면은 역시 환율 변수와 관련이 많은데 이제 1달러 1,155원까지 갔던 환율이 네. 한 10원 정도 떨어져서 1,145원 정도가 좀 내려왔지 네. 않습니까? 뭐 다 중장기 전망도 결국은 달러 약세라 이렇게 보는 분들도 꽤 있는데 외국인들은 매수는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일단 이제 이거죠. 환율이,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확실히 내려간다는 확신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달러는 그동안 사실 좀 강세였어요. 예. 이제 변수는 뭐냐면 저는 이제 환율 면에서 나쁘게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지금 그 달러 지수를 봤을 때 유럽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유럽이 백신 접종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어요. 미국보다 지금 조금씩. 그리고 왜 그렇게 되냐면은 그 EU 같은 경우는 일부 국가 뭐 프랑스인가 이탈리아 같은 데는요.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려면 백신 접종을 해야 된대요. 아. 의무화를 예. 하나 봐요. 그러면은 외출을 해서 내가 뭐라도 하려면 백신 무조건 맞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점점 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미국은 요새 접종 속도가 최근에 조금 약간은 더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합니다. 그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 다른데 예. 민주당 유권자들은 되게 백신 접종이 적극적인데 공화당은 아시잖아요. 트럼프 마스크를 그쪽에 잘 안 쓰고 쓰고 그랬죠. 그 설문조사 해보면은 굳이 맞아야 되나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나 봐요. 아. 그러면 공화당에서 접종 속도가 좀 빨라져야 돼. 그 공화당이 그 의석수가 많은 주들 있죠. 예. 거기에 확실히 저조하대요. 아. 백신 접종이. 예. 그럼 이 상황이면 결국 미국이 조금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이때 유럽이 치고 가는 거죠. 네. 그러면 유로화 강세 요인이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 강세 관점에서 달러화가 조금 꺾일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 두 번째는 이거 이제 우리나라나 신흥국의 문제인데 우리 한국도 그렇고 특히 뭐 인도네시아는 지금 백신 접종률이 10%도 안 되고요. 예. 동남아는 굉장히 지금 접종률이 낮아요. 네. 근데 결국 이것도 시간의 문제거든요. 예. 백신 접종 가속화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백신에 대한 공급 속도가 확실히 늘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반대로 저는 꺾인다고 봐요. 네. 지금 변이 바이러스 우려는 크지만 백신 접종 속도가 가속화되면 변이 바이러스는 자연스럽게 네. 우려가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원화가 강세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걸 두 가지 종합해 보면 지금 그러니까 유로화가 강해질 수 있는 요건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백신 접종은 우리나라는 아직은 더디지만 네. 분명히 속도 면에서는 가을로 갈수록 굉장히 가파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워낙 강세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 굳이 달러에 베팅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8월까지는 좀 약간 지금 구도 이어질 것 같아요. 1140원, 1150원 왔다 갔다 하겠지만 9월 이후로는 이 조건들이 맞으면 환율은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 한번 알아보시죠. 네, 이번 주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수한 기업들은 첫 번째가 이제 카카오를 1,488억 정도 예. 매수를 해줬고요. 두 번째가 이제 LG화학인데 1,075억 정도 매수를 했고, 세 번째가 이제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857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삼성전기 역시 실적 좋았습니다. 721억 매수를 했고, 포스코도 620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다 공통점이 실적주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백신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539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삼성 SDI도 485억 정도. 역시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이고, 그리고 삼성물산을 457억 정도 순매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가 되게 좀 특이해요. 이마트. 이마트를 448억. 근데 아마 이마트는 제가 봤을 때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을 추가 매입을 했잖아요. 그랬죠. 아마 그게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48억 정도 순매수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LG전자를 320억 정도 일단 매수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다 이번에 2분기 실적들이 대부분 수치로는 다 잘 나왔던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골고루
뭐 어떤 특정 섹터보다 네. 각 기업별로 다 골고루 포트에 편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보면은 목요일까지는 많이 순매수하다가 금요일 날은 오히려 네. 매도로 돌아섰는데 이번 주에 주로 어떤 종목 담았습니까? 네, 기관 투자들은 일단 첫 번째가 우회로 좀 삼성전자를 많이 샀어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932억 정도 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통된 거죠. 포스코 네. 600억. 그 다음에 삼성 SDI도 역시 기관과 외국인 동시 매수인데 499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삼성물산도 492억. 네. 그 다음에 삼성전기를 463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이게 기관과 외국인 공통적으로 삼성그룹주를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랬네, 예, 이거 보니까. 대거 지금 포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좀 많이 팔던 오랜만에 그 NC소프트를 네. 이번 주엔 샀습니다. 그래서 401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 이마트도 역시 공통되게 샀습니다. 398억. 그러니까 이번에 이마트 보니까 그 지분 인수를 통해 가지고 연결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이상 더 잡힐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려아연을 296억. 이제 고려아연은 LG화학하고 2차전지 소재 예. 합작사 설립한다는 게 컸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아홉 번째로 정유회사죠.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한 S오일을 277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마지막으로 GS건설을 253억 정도 순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믿을 곳은 뭐 개인인데 역시 네. 이번 주에 주로 어떤 종목들을 샀습니까? 네, 개인 투자분들은 일단 첫 번째가 삼성전자 예. 5,494억 정도. 삼성전자 사람 네, 대단합니다. 정말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요. 예. 지난주에도 샀는데 이번 주도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SK하이닉스도 정말 계속 사고 있는데 아, 4,038억 샀고요. 세 번째가 현대모비스. 네. 또 좀 주가 빠졌는데 1,458억 정도 사고 있고, 그 다음에 LG생활건강이 이번에 좀 어닝 쇼크가 좀 나와가지고 주가 많이 빠졌는데 네. 저가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1,152억 정도 사고 있고, 개인 투자분들은 일단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를 1,152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를 1,017억 매수 네. 들어갔고, 최근에 이제 주가 많이 올랐던 그 카카오 게임즈를 예. 747억 정도 매수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수혜주로 많이 올랐던 기업이죠. 그 한국금융지주. 아, 최근에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563억 정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를 496억. 사실 LG 디스플레이도 피크한 논란에 걸려 있다 보니까 좋은 실적을 내고도 좀 주가가 부진했어요. 근데 일단 저가 매수 하시면서 496억 들어갔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맥스트라고. 네. 아, 이 기업이 그러니까 그 따상 가고 예. 상상 갔는데 상상상인가? 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예. 435억인데 이 기업 간단히만 소개해드리면 그 인공지능 관련한 어떤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고, 우리 그 증강현실 있잖아요. 예. AR. 예. AR 그 소프트웨어를 좀 개발을 해가지고, 특히 이 기업이 그럼 우리가 딱 봤을 때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좀 굉장히 독특한 모델이고, 또 우리나라 이런 기업이 별로 없거든요. 좀 희소성도 있어서 이번에 공모주 청약에서 성공도 했고 주가도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많이 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죠. 예, 이번 주에 좀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남북경협입니다. 아. 5.6%. 이제 이번 주에 남과 북이 뭐 연락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정말 오랜만에 남북경협주가 5.6% 반등에 성공을 했고, 두 번째가 이제 보톡스. 네. 예, 보톡스주들이 4.8%인데 뭐 대웅제약 같은 기업들 실적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갔고, 세 번째가 이제 여름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요새 뭐 계란값도 그렇고 육계 관련주 있잖아요. 예, 닭 관련주들이 3.7% 반등했고, 근데 참 이것도 재미있는 사실은 이 육계 관련주들은 항상 뭐 스포츠 이벤트 있을 때 원래 좀 강해요. 네. 옛날에 왜냐면 그 월드컵 열릴 때나 예. 치맥 문화가 좀 있다 보니까 예. 아. 좀 그 옛날에도 많이 움직였는데 이번 주도 사실 지금 올림픽이니까. 일본 올림픽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 올라갔고, 여전히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골프. 네. 골프 관련주가 3.1%. 아. 이번 주에 건설 대표주들 실적들 다 나왔는데 양호했거든요. 그래서 2.6% 올랐고, 은행업종이 배당 이슈가 좀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실적들이 다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특히 지방은행주들이 이번 주에 실적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은행업종이 2.5%, 그 다음에 의료기기 회사들도 뭐 미용 의료기기, 아까 뭐 임플란트, 또 보톡스 이런 쪽에 대한 기업들 주가가 좋아지면서 의료기기가 2.1% 올랐고, 페인트 수요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2.1% 올랐고,
그다음에 정유 회사들 중에서는 그 S-오일 네. 실적이 잘 나와서 이번 주에 주가가 2% 올랐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 관련주도 예. 이번에 좋았습니다. 이번 주에 2% 네.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염 이사님이 엄선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요.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좀 보여드릴 거는 그 교보증권에서 네. 나온 이제 보고서인데, 김지영, 김한경, 김민철 연구원님이 이제 세 분이 같이 쓰신 이제 콜라보레이션 자료 같고요. 제목이 뭐냐면은 KMRI 플렉스라 그래가지고 이거 정기적으로 내는 자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오늘은 그 이번 주에 나온 거는 반도체 장비 분석, 장비 산업 분석인데, 왜 이걸 좀 소개해 드리냐면, 보통 우리가 장비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닌 미국 업체들만 떠오르는데, 여기서 소개하는 거는 중국이 투자를 많이 하니까 수혜주를 찾아보자. 중국이 왜냐면 이거 중국 반도체 망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근데 메모리가 좀 아직 안 된 거고, 중국이 계속 비메모리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그래서 SMIC 같은 기업들도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중국 회사들도 장비나 소재가 다 국산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대만이나 일본이나 또 미국이나 한국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한테 조달을 받아요. 예.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중국에 들어가기가 이제 예전처럼은 쉽진 않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업체들을 대신해서 국산화한 그런 장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고, 특히 한국의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대부분 다 이렇게 장비 수주를 하고 있는데, 그거와 또 별개로 중국 업체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소개가 있으니까, 제가 기업명까지는 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 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좀 납품을 하는 우리 한국의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 반도체 장비 회사들 한번 주목을 해보자 라는 그런 시각이니까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새로운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미국과 한국만 생각하는데 중국에도 충분히 납품하는 기업들이 여럿 있으니까 그 기업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서 통해서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일요일부터 그냥 말씀을 해드리면 이제